내가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이다. 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민주당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오케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대국민소통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요. 저는 좀 늦게 도착해서 2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2부 조승현 강사님의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강사님은 민주당에서 지난 10년 동안 커뮤니케이션을 촉발하셨고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에 기여한 분이십니다. 경인교대, 성신여대에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TV 여러 프로그램의 시사 패널로도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전 수석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승현 강사님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축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0년 동안 우리 디지털 소통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당원들이 저는 이제 지금은 당원이 아닌데 지금 공무원 신분이어가지고 지금은 탈당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당원들께서 다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로 서로 소통하는 네트워킹이 돼 있다면 그 자체가 미디어다. 그 자체가 미디어로서 그 미디어는 기성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레거시 미디어들의 미디어 파워를 훨씬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함께 우리 디지털 소통위원회 전국에 시도당 그다음에 253개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 민주당의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카톡방으로 묶고 다 하나씩 묶고 그 위에서 상급으로 시도당을 또 17개 시도당을 묶고 그 다음에 중앙당으로 해서 위아래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이 상황실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가 되냐? 여기 광주에 무슨 사거리인데 현수막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중앙당의 대선 캠프 상황실로 보고가 되고 대선 캠프 상황실에서 바로 얘기를 해주면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어떠한 가짜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되면은 바로 상황실에 보고가 되고 상황실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럼 바로 그 부산 지역 카톡방에 뿌려지는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미디어가 되는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됐던 거죠. 지금 물론 다시 빼앗겼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 당원들께서 10년 전 기준의 당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당원들께서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이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여기 와서 생중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각자 1인 미디어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당을 지키고 우리 당대표를 지키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을 보호하는 역할들, 전사들의 역할을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제가 그래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저도 이제 급하게 오게 됐기 때문에 뭘 말씀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그 다음에 미디어 심리학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효과라는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양 과목이라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한 3학년 정도한테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미디어라는 거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감정과 생각, 의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그러니까 이런 게 미디어죠. 스마트폰이 미디어고, 페이스북도 미디어고, 다 미디어인데 마샬 맥루한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디어 학자입니다. 그냥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미디어 철학자입니다. 그냥 미디어가 현상이 어떻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70년이, 6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사람들은 추앙받을 정도로 뛰어난 예지력과 통찰력을 보여준 학자인데요. 이분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라고 했는데 뭐냐면 미디어는 그냥 수단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디어는 단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개념처럼 전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인간 감각기관의 확장이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익숙해졌는데 20년 전 기준으로 하면 스마트폰 안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영화관이 들어오고 쇼핑몰이 들어오고 우체국이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검색,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박사 논문까지 다 검색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메일을 보내고 TV를 보고 영화까지도 다 보고 있는데 그 미디어인데 그걸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극장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샬 랭가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 통해서 여러분의 발이 확장이 된 거예요. 발이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이럴 필요 없이 버튼 하나만 가지고 전송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확장됐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원래 되게 좀 방향감각이 좋아서 지도하고 나침반에서 잘 찾아다녔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일로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방향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뇌를 갖다가 방향감각에 대한 뇌를 그 내비게이션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의 뇌, 그 공간 시간 능력 이런 게 확장이 된 거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부분이 폐화가 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미디어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샬 랭가는 그 당시에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다 미디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도 미디어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지금 여기 열심히 찍고 계신 거 방송하고 계신가요? 네. 방송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도 미디어고 이 지금 촬영하시는 프로듀서겠죠? 프로듀서 기획 다 이름 미디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미디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미디어라는 건 결국에 인간의 삶을 싹 바꿔놓는다. 인간의 삶을 규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영화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독이 만든 스토리를 영화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샬 랭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감독이 말하는 그 스토리만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영화관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현실에서부터 일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거예요.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영화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런 카페 같은 데서 그러니까 루미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기차가 역에 들어오는 걸 찍어가지고 필름에 담았죠. 그래서 그거를 카페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차가 저기서 오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도망갔어요. 왜? 그 전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기차가 진짜 오는 줄 알았던 거죠. 흑백이었고 화질이 아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쇼킹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극장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인식이 다 달라졌어요. 왜? 마샬 랭가 뭐라고 해요? 그전에는 다 텍스트 위주의 삶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비주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고 유튜브가 나오고 그런 다음 전과 이후에 여러분 삶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생각과 행동, 민주당의 당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그 태양이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미디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디지털 미디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때 그 메시지는 그냥 그 게시글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 영상이나 페이스북 게시글 그 자체도 메시지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민주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 민주적인 라이프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전 아날로그 세대와 지금 디지털 세대는 완전 다릅니다. 그게 촛불 전과 촛불 이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엔 그래요.
옛날에 80년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다음에 대통령 자리를 창탈했죠. 창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9시를 뉴스를 땡전 뉴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땡으로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거짓말을 막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자기 입에 절대 올려서 안 될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들었어요. 왜? 그런 정보를 주는 데가 TV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보를 주는 건 신문과 라디오와 TV밖에 없는데 TV라면 땡 전화면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정의로운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라디오로 키면 또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고 훌륭한 나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신문을 봐도 전두환이 맨 일면에 나와가지고 구국의 영웅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사람들이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 미디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그렇잖아. 전두환이 딱 방송에 보도 지침을 내리면 방송국에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보도 지침대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향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걸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 전두환 뉴스가 끝나면은 내일의 날씨도 나오고 교육에 관한 정보도 나오고 경제 정보도 나오는데 그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정보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옳건 싫건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정보를 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소통합니까? 여러분들 인터랙티브하게 소통하죠. 대통령한테 당신 그러지 마. 당신 잘못이야. 당신 잘못하면 탄핵하겠다. 바로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은 트위터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일방적으로 게시판이 됐든 페이스북에 됐든 트위터가 됐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 지금 아마 모르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페이스북 친구거나 카카오톡에 같은 방에 들어있거나 이렇게 엮여져 있을 거예요. 수평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터액션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은 지금은 양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은 사람은 그냥 기자가 써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이 주는 정보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물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해요. 국회의원 윗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내가 지시를 하고 내가 뽑았고 내가 세금으로 월급 주고 있고 후원금도 내가 모아주고 그 다음에 잘 못하면은 내가 문자폭탄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잖아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쵸? 국회의원이 윗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랫사람을 생각하죠. 물론 아까 이제 전용기 의원은 김현우 같이 좋아하는 분은 이제 좀 존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의식 구조가 민주주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마샬 맥런이 얘기하고 있는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디어를 그래서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의 조직이었어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다음 영주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이었죠. 회사도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정부 조직을 가더라도 이게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일반 주사들이 있는 이런 조직이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미디어가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식 구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웹으로 바뀐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을 사용하다 보니까 월드와이드 웹이 뭐냐면 이 전 세계적인 거미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거미망에 둘러싸여서 내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미줄처럼 이렇게 엮여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이게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10년 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조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뭐 당을 지키고 선거운동을 하고 당대표를 지키고 이러려면은 이런 소통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카톡방을 만들고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기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분방하고 양방향으로 해야 되지만 군대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군대처럼 활동해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위원회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 동안 조직에서 열심히 우리 당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당원들도 열심히 협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당원들 자체가 미디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했고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할 것이고 지금 잠깐 정권을 뺏겼지만은 여러분들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 통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에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AI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AI에 대해서 잘 모르고 AI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조직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조금 열심히 실무적으로 해줘야 될 일들이 많아서 실제로 우리 당에서 AI 전문가들을 뽑고 있고 그럼으로써 AI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뭐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한 말씀을 하나만 더 전달 드릴게요. 예술가는 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간파할 수 있는 특유의 그런 센스가 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영화 속에서 SF 영화에 나왔던 대부분의 장면들은 전부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류가 아까 리미에르 감독, 형제 감독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달세계 여행이라는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보셨을지 모르는데 인류가 영화라는 걸 만들자마자 만들었던 거의 한 5년 내에 만들었던 영화가 뭐냐면 그 그림으로 뒤에는 다 달세계도 그리고 막 다 그림으로 우주선도 그려서 세트도 만들고 해서 인간이 달나라로 여행을 가는 거기서 이제 외계인을 만나고 도망오는 이런 영화를 10분짜리인가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70년 만에 인간이 진짜 달나라에 가잖아요. 네, 그쵸.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거의 100년 전에 프레치 랑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인간이 죽으니까 이 인간을 활용해서 인간의 뇌를 활용해서 로봇을 만든 상상이죠. 그냥. 정말 100년 전에는 아무도 안 했을 상상일 거야. 그런데 결국에 이런 로봇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년 전 영화인데 27년이니까 1927년. 근데 이게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로봇가 나왔어요. 그냥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걷는 로봇도 아니고 너무 잘 걷고 춤도 잘 추고 강아지 로봇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 현실화됐죠? 그 다음에 이거 찰리 채플린의 1936년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영화고 찰리 채플린은 우리가 배우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에요. 그냥 감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었던 진짜 최고의 감독이죠. 이분이 나온 이 장면 잠깐만 틀어주세요. Quit stalling. Get back to work. Go on. 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인터액티브한 영상통화. 이게 1936년도 영화에 담겼는데 이로부터 한 거의 한 50년 내에 이게 실현이 됐죠. 50년 내에. 그래서 현실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리들리 스콧, 에이리언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안드로이드란 단어가 여기서부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예요. 이게 완벽한 형태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로봇과 다른 인간 형태를 하고 있는 로봇을 안드로이드라 칭했는데 이 개념이 이때 나왔죠. 근데 지금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84년 터미네이터가 나오면은 터미네이터가 컴퓨터가 너무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인간의 위협이 된다 생각 끌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인간의 말에 불복종하고 핵전쟁을 이렇게 인간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간들 다 죽이기 위해서 터미네이터 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워쇼스키 그 당시에는 브로더스였는데 지금 시스터가 됐죠. 근데 그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영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쵸? 인간을 멸종시키지 않았어요. 이 영화에서. 왜? 인간의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을 이렇게 그냥 저장 탕구에 그냥 캔처럼 놔두면은 인간의 바이털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나는 생각한다, 보고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얘기처럼 인간이 생각을 해야지 이 배터리가 오래 가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머릿속에 상상을 해준 게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거든요. 사실 그 매트릭스의 평범한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 허상이고 인간은 저기 배터리일 뿐이에요. 저기 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놨더니 지금 이 로봇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걸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인간은 배터리일 뿐입니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전자 세상을 돌리기 위한 배터리일 뿐인 거죠. 배터리도 촌스럽네요. 배터리. 그러고 나서 이제 AI. President Trump is a total complete dipshit. Now,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이게 지금 딥페이크의 그 원조입니다. 한 8년 됐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딥페이크를 헐리우드에서만 만들 수가 있었어요. 헐리우드에서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엄청난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나 만들어요. 지금 다음 영상 한 번만 더 펼쳐주세요.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초현실주의적인 사실 괴물들이에요. 머리카락 보세요. 춤추는 바이브 보세요. 전부 AI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인간이 명령만 하고 어떤 영상에 주문만 하고 프롬프트라고 하죠. 프롬프트만 넣어갖고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소라라는 SORA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 인간이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고 법이나 규제에 어떤 위반이 될지 모르니까 일단 닫아놓고 있어요. 만들어놓고 지금 헐리우드의 프로듀서하고 감독들한테만 오픈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거 가지고 범죄를 할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감독들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일반인들한테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면 이 세상에 나오는 영상들은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 가짜 거짓말을 한번 하는 순간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어떤 그분은
좀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다 거짓말 세상이 되니까 자기의 거짓말이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내비게이션에만 맡깁니까? 우리의 생각을 자동차에 맡기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인공지능에 맡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다 맡겨놓고 있고 여기 나오는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다 AI가 다 창작을 해요. 그 앞으로 이제 감독들, 사진 작가들은 이제 뭐를 해야 될지 이제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터미네이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터미네이터가 진짜로 로봇가 사람을 핵전쟁을 일으키고 버튼을 눌러야 핵전쟁을 일으키고 막 기계가 와가지고 사람을 총쏴 죽이고 이런 거는요 영화적인 상상력이고 이미 지금 우리들은 AI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지금 AI를 통해 가지고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숙제를 하거나 이러면 선생님들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걸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베꼈는지 AI가 있는지 사람인지 구분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이제 하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점 이걸 하다 보면은 아까 내비게이션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는 것처럼 글을 잘 쓰잖아요. AI가 요약을 너무너무 잘해요. 보도자료도 잘 써요. 기획안도 다 만들어요. 어떻게 기획안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A라는 정책에 대해서 3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결과 딱 넣고 A안, 과격한 2번째 절충안, 3번째 온건안 이 3가지를 딱 내놓고 이 중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온건안 안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획안까지 다 만들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자꾸 맡겨가지고 기획도 맡기고 글 쓰는 것도 맡기고 다 맡기다 보면 인간의 뇌가 퇴화해버린다니까요. 편하니까 인간의 뇌를 더 이상 안 쓰게 돼요. 그러면 AI가 이 세상을 AI가 하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AI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대사가 나온다. 이 기계들을 보면서 이 기계를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20년 전 영화, 24년 전 영화인데 그 얘기 이제 지금 실감이 가요. 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보세요. 한 오후 4시 정도에. 그럼 집에 갈 때까지 어떻습니까? 멘탈이 흔들리지 않아요? 방향도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진짜 버스도 못 탈 수도 있어요. 결제도 그걸로 다 하고 통화도 안 되고 통화를 못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이제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들, 그러니까 AI 얘기를 조금 좀 생략하고 너무 암담하니까 그거 잠깐 건너뛰고요. 이 미디어들의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탄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매스 미디어가 이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총알처럼 강력하다 이거죠.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미디어가 그렇게 강한 충격 요법을 쓰기도 하고 그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은 닉 우트라는 사람이 1972년도에 찍은 베트남 전쟁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흑백이라서 아마 칼라로도 찍었어요. 이 다른 사진들은 이 사람이 찍은 다른 사진 컬러예요. 근데 이 사진 흑백으로 한 이유는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자극적이면은 이 메시지가 좀 너무 왜곡이 될 수가 있어서 일부러 흑백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나체의 소녀가 지금 화상을 잔뜩 입고 도망가는 장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분은. 그 뭐냐면은 이게 네이팜탄을 썼거든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네이팜탄을 썼는데 네이팜탄은 뭐냐면은 그냥 가서 뻥 터지는 거, 화평이 튀는 거 이것도 위험하지만 뻥 터지면서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네이팜탄이 그 당시 기준으로 쓰면 안 되는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미국이 그 무기를 썼고 그 네이팜탄 때문에 저 소녀가 화상을 입고 울면서 도망가는 사진을 이 사진 한 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퍼졌죠. 이 종군 기자의 이 사진 한 장 가지고 종전운동이 생깁니다. 반전운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베트남전에 미국이 패망을 했죠. 패망까지는 아니잖아요. 패전을 하고 갔죠.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참 창피한
전쟁 패전의 역사를 갖게 됐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 한 장. 그러면 그만큼 미디어의 효과는 강하다. 이런 거죠. 물론 사진은 영화라는 것은 90분 동안 한 80점짜리 사진 한 2만 장인가? 90분 동안 흘러간다면은 사진 같은 경우 100점짜리 한 장. 그러니까 하나의 딱 이미지 갖고 승부를 거니까 이게 더 강렬할 수도 있어요. 영화보다. 영화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은 사진은 강렬하게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역사를 바꾼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소년, 이 사진도 잘 알 겁니다. 아마. 케빈 카터라는 사진 작가가 1980 몇 년도인가 찍은 거예요. 이게 83년도인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냥 아프리카의 기아에 대해서 찍다가 이 소녀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금 어린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마치 독수리가 한 프레임이 안에 잡힌 거예요. 이게 이제 몽타주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쓰러져 있고 마치 이 사진을 보면 뭐가 있어요? 죽기를 기다리고 독수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위태위태한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사실 결과는 이 소녀는 좀 이따 일어나서 갔어요.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보호 조치 해줬고 독수리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그치만 이 사진에 이렇게 담긴 거예요. 이 작가가 이 장면을 보면서 20분을 기다렸대요. 왜? 사진 아티스트의 욕심이었겠죠.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 장면을 찍고 싶었을 거야. 20분 동안 기다리다가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양실 가책이 들어서 이 소녀를 아마 데려다 줬다는다.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길 갔고. 근데 이 사진이 그 다음에가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정말 영예로운 사진에 관한 기자상이죠. 퓰리처상.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이 사진을 찍고 이 꼬마를 데려다 준 다음에 막 엄청 울었대요. 내가 왜 20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아이를 보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욕심, 나의 예술적인 욕망만을 생각했나 막 이 괴로워하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을 막 한 거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사진을 찍냐? 사진 작가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살을 합니다. 케빈 카터라는 분이 자살을 해요. 이분 되게 착한 분이었을 것 같은데 자기 직업을 열심히 했을 뿐이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또 다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위아더 월드 아시죠? 마이클 잭슨과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노래를 했던 그 위아더 월드 그게 이 다음에 나왔죠. 그럼 세계적으로 여러 시민운동에서 기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영향이 그렇게 컸다. 그래서 미디어의 탄환 효과 이론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영화 한 장이 인생을 바꾸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1학년 때 92년도에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군사복합제, 무기를 팔기 위해서 대통령을까지 암살하는 그런 음모론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세상이 그전에는 아주 밝았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사람의 가치가 바꿀 수 있는 게 미디어라는 거죠. 또 미디어 효과의 한 가지 더 큰 것이 뭐냐면 배양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양. 그 미디어는 아까 충격적인 총알 같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러면서 그 동시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어떤 생각을 배양시킨다는 얘기죠. 뭐랄까 농작물을 배양시킨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TV를 보면은 TV 드라마 중에서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징역 6개월 받고 집행유예 2년 석달간의 집행유예 나오고 이런 드라마 있습니까? 재미없잖아요. 일단 사람을 죽여야지, 피가 나야지, 그리고 사형 무기를 징역을 시켜야지. 또 안 시키면 또 그것 때문에 열받고. 요새 나오는 드라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자력구제에 대한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지옥에서 온 판사라든지 무슨 악마 판사, 판사를 못 믿는 거죠. 이제 사법부를 못 믿고 검사들도
정의로운 검사도 있죠. 검사도 투표한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정의의 사도가 나와서 법조계를 혼내고 재벌들을 혼내주고 정치인들을 비리를 밝히고 이런 드라마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분개하는 부분이 뭐예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사법제도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는 드라마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자꾸 그렇게 범죄가 많은 영화들, 살인사건이 나오고 이런 영화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은 실제로는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데 그런 드라마와 영화를 자꾸 보다 보면은 그 자기도 위기를 느끼고 한 100명 중에 한 20명은 그런 살인사건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배양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영화 범죄도시라는 영화 4편인가 5편까지 나왔는데 이 윤계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 이 연변 사투리를 쓰면서 정말 무서운 깡패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내 전화 아이 봤니?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가 어디냐? 구로동 중국 동포 중국 동포 문화탐방비 노래자랑 있잖아요. 여기가 구로동이에요. 구로동 가리봉시장인데 가리봉.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 옆 동네 살거든요. 근데 집사람이랑 걸어가다가 저기 가면 무서워. 낮에 가도 무서워. 저 영화가 생각나기 때문에. 중국말 쓰는 사람 다가오면 깡패가 아닐까 눈 깔고 지나가게 됩니다. 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범죄율도 한국의 범죄율보다 더 높지도 않아요. 중국 조폭이 좀 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 가 산다고 해서 더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가리봉동 산다 그러면 진짜 사람 허접해 보이고 집값 떨어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미디어의 이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 속에 중국 동포, 연변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게 배양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사람들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거기 가야지 잘 사니까 여기서 애도 열심히 보고 간병인도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요. 근데 중국 사람한테 애 맡기면 애가 도망갈 것 같고 왠지 간병인 맡기면 언제도 그냥 묻어버릴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편견과 오해를 만드는 미디어가 그런 존재라 이거죠. 그걸 배양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양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영화적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두 판사 중에 어떤 판사가 더 호감이 가세요? 한번 누가 손 들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느 판사가 더 좋은 판사일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판사가 더 좋은 판사라고. 오른쪽 이쪽 뜯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소수자이다 보니까 좀 이제 약자들의 편에서 많이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만은 이분이 더 뇌물을 많이 먹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분이 더 천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백인의 노인이 판사로 있는 법정이 나오면은 이 법정은 아주 보수적인 법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민족의 여성이 판사가 됐다. 이런 분이 소수민족의 흑인 여성이 최고의 자리가 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공정한 사회죠. 이 법정은 공정한 법정을 그냥 딱 이미지 가지고 공정하다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공정할지 안 공정할지 모르지만 일단 안 그래 보여요. 대부분의 80%가 이런 판사들은 보수적인 판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생긴 판사가 공정한 판정을 하면 반전이죠. 그게 이제 영화적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영화적 컨벤션과 그런 미디어 배양효과, 총알 탄환 이론 같은 걸 활용해서 정치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다들 이거 싫어할 거야. 아마 다 싫어할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오대훈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은 자기만 이상하게 됩니까? 다 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서민을 소홀히 하나? 오뎅 같은 거 못 먹나? 고결한 삶을 사나? 건방지나? 이렇게 물음표가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먹고 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먹는 것 같은데 다 합니다 이걸. 이게 다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선거 때만 가서 오뎅 먹고 이게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 하면 자기만 바보가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컨벤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이거죠. 김정은이 딱 하는데 일단 지금 머리 깎은 것부터 살 피둥피둥 아마 밤마다 라면 6개씩 먹고 자 일부러 이렇게 한 걸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처럼 보이려고. 근데 김정은이 딱 손을 들고 요 뒤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다들 진심인 것 같아. 내가 북한 사람들 이해는 안 가지만 진심인 것 같은데 딱 샷을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웅이다. 딱 그 이미지 한 장에 나오잖아요. 너무 촌스럽게 연출되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촌스럽지만은 이게 북한에서 먹힌다 이거죠. 아마 잘 먹힐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뭐예요? 딱 본인만 담배 피고 딱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어린 딸 뒤에 딱 서가지고 뭡니까? 여기 딸이 지금 차기 지도자처럼 내세우고 다 순응하고 여기가 서열 1위라는 걸 2위라는 걸 보여주는 딱 이 사진 한 장 갖고 메시지를 가는 거죠.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은 통치가 되는 사회예요. 왜? 우리처럼 스마트폰이라 거기도 스마트폰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민주주의적으로 양방향 소통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니까 북한도 바뀌겠죠. 북한도 민주화가 되고 훨씬 저런 독재 국가에서 벗어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폭풍 같은 만세 황호지 터쳐 올렸습니다만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 할머니가 이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 뉴스만 보는 땡전 뉴스처럼 아직도 북한은 땡하면 이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김정은 동지가 막 위대한 동지를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갈수록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지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저에는 히틀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중은 멍청하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정치인들도 사실은 막 회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메시지를 적을 때 중학생들도 이해하게끔 그렇게 쉽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쉬우니까 빨리 꽂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아니거든요. 물론 중학교 2학년도 있죠. 그 중학교 2학년에 할아버지하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이 우리 때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우리 대학교 2학년만큼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집단지성을 믿지 않는 생각인 거죠. 그 히틀러의 뒤에는 이 괴벨스라는 홍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홍보의 그냥 아버지예요. 나쁜 쪽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지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 보면 요새 드라마 보면 나쁜 놈이 있어요.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연쇄살인범이 극악무도예요. 정신병도 아니고 그냥 못됐어요. 그냥 아주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얘를 막 두들겨 패주는 장면이 잔혹하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 거기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법은 그 악마 판사인가 뭐 그 드라마인데 왜 법이 피해자 편 안 듣냐? 왜 피해자 용서 안 했는지 왜 법이 용서를 하냐? 그러면서 왜 가해자 편을 듣냐? 가해자가 인권이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 생각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 드라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그런 분노와 증오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 나쁜 놈을 막 정말 잔혹하게 막 리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놈은 너무너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벨스가 그 얘기를 했었고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그런 잔혹한 일을 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물론 독일 국민들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한나 아렌트가 그래서 악의 보편성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악하게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미디어였고 그 미디어를 사람들이 활용했다 이거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얼마 안 남았는데 미디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미디어에 디지털 미디어에 엮이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트위터, 페이스북 하지만은 다 친구들이 누굽니까? 친구들의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 중에 국민의힘 명세균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안 맺어요. 왜? 그 사람하고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좋아요하는 사람 다 다르고 기존의 친구 네트워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룹이 이런 버블, 풍선처럼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나하고 좋아요 해주는 사람하고만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에코챔버라고 하죠. 이 메아리가 울리듯이 같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더 극단적으로 돼요. 더 극단적으로 되니까 그런 판단을 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미디어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자꾸 우리 당원들끼리 토론해서 우리 윤석열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토론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반반으로 시작을 해요. 탄핵 찬성. 아직은 정무적 반대. 뭐 정무적이 됐든 아이가 국민들이 뭐가 됐든 반대 반반인데 토론이 끝나잖아요. 민주당 당원들끼리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70%가 찬성으로 바뀌고 20%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실험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원들끼리 토론해도 우리 김건희여서 지켜야 되는 말에 대한 반반이었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은 창피하기 때문에 공천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켜야 된다가 80%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집단 극화인데 그러면서 생기는 게 확증 편향이 점점 강화가 된다고 하죠.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더 강하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믿지 않는 정보가 나오면 그거 무시해버리죠. 이건 거짓말이야. 배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논리고 증거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계속 검찰을 해야 되는 개혁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찰은 사실은 우리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죄를 추정을 하고 저 사람이 확정 판결 나니까 무죄로 판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죄 추정 원칙인데 경찰은 수사를 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 가설을 써야 될 거예요. 이놈이 범인이야. 그걸 확정을 하고 그 가설화해서 증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찾아야지 얘를 어쨌든 범죄를 밝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죄를 추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과정에서 유죄 추정을 하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이나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권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검사 영장 청구권이 자기네만 있는 권력 검사들은 주장하죠.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 법의 헌법의 초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검사들은 그 법 취지는 뭐냐면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그 영장을 검사가 판사가 판단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요. 검사하고 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만이 구속을 시킬 수가 있지 경찰이 단독적으로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그게 헌법 13조인가 그 12조인가 13조를 위해서 나온 그 조항이에요. 그래서 검사한테 영장 청구 준 거는 너만 해라 그게 아니라 경찰이 단독으로 하지 못하게 네가 영장 청구해서 판사한테 검사 받아서 항상 엄격하게 구속을 해라. 그 뜻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네만의 권력으로 남용하는 건 잘못이죠. 아전 인수가 된 경감부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새나간데 확증 편향을 갖게 된다. 수사를 하다 보면 확증 편향을 갖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찰 개혁을 쭉 했던 이유는 뭐냐? 경찰을 확증 편향을 갖더라도 그 경찰을 검사하는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 얘기해요. 자기가 기획하고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검사들도 확증 편향에 빠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한 거를 검사하는 일, 검토하는 일만 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취재에서 검찰 개혁을 하자 이런 건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권한을 빼서 수사를 못하겠다, 마약 수사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냥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거죠. 확증 편향도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집단 극화는 자꾸 이제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끼리만 막 토론하다가 여자들이 잘못된 것만 계속 그 일베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여성들끼리 모여갖고 남자들이 쪼잔하고 못된 거 그동안 잘못했던 거 얘기하다 보면은 남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집단이 극화가 된다 그런 거죠. 이게 디지털 미디어 세상에서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결국에는 여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조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실험도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이 X라는 거하고 가장 비슷한 길이가 어떤 겁니까? C죠. 그 실험을 했대요. 짜고 하는 거죠. 한 20명한테, 18명한테 저거하고 X하고 제일 가까운 게 B라고
우기라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낮에 모였는데 18명이 비라고 하니까 나머지 2명이 한 명은 난 신인데 미쳤냐 눈이 뼈냐 이렇게 하지만은 나머지 한 명은 뭐야 이거 내가 이상한가? 내 눈이 이상한가? 막 이러면서 자기도 그냥 비라고 한대. 동조를 하는 거죠. 동조. 잘못하는 거에도 동조를 하고 그 반대로 침묵할 땐 침묵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구스트 란드네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찍는데 자기 혼자 이거 안 하고 팔짱 꼈다가 나중에 고문 엄청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히틀러 시대 때 절대 동조하지 않은 사람인데 동조하거나 아니면 침묵을 하는 거죠. 나의 다른 다수 의견에 쫓아가거나 아니면 소수 의견 말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소셜미디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우르르 와가지고 댓글 달고 문자 폭탄 받으면 멘탈 흔들리잖아요. 저도 문자 폭탄 받아보니까 멘탈 흔들리는데 그렇게 될까봐 그냥 침묵을 하거나 동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 이성적인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론을 진짜 여론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 봐야 되죠. 다원적 무지라는 거 뭐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학술적인 거니까. 그래서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 서로 극화가 심해지죠. 그거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주죠. 너무 정치 잘못하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비판하는데 비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데 미디어의 영향도 조금 크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론 이런 것들 다 아실 것 같고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프레임을 자꾸 우리가 이거 프레임 막 다 기자들뿐만 아니라 프레임 얘기 많이 하는데 프레임 얘기를 대부분 그 얘기를 쓰는 사람들 잘못 활용하고 있어요. 프레임이 보통 이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에서 나오면 언론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선택하거나 아니 어떤 걸 강조하거나 신문에서 일면 탑에다가 놓으면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언론에서는 예를 들면 김건희 이슈를 딱 쓰고 김건희 주가 조작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명태균 사건 쓰니까 붙여 쓰지 않고 원래는 그렇게 딱 몰아서 해야 되는데 김건희 이슈를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얘기해. 그 물타기를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태균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한 사람 꼭 있잖아요. 오버하는 것들.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몰아서 가면은 이거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이거를 몰아가 민주당 이슈끼리 딱 모아서 하는 게 맞는데 내러티브 보도 방식 그런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보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윤석열 사건과 김건희 사건은 띄워놓고 보도를 해요. 같이 하면 더 폭발력이 있으니까 멀리 뛰는 식으로 이렇게 선택과 강조 내지는 무시 이런 식을 통해서 이슈를 본질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주위 사람들의 농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언론사에 따라서 규정하는 게 다르죠. 그렇게 사건의 이슈의 본질을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제시하는 게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쇄살인범이 10년밖에 못 받았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건 팩트죠. 근데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막 우는 장면 붙여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판결은 너무 양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형을 더해야 된다는 처벌까지 하는 거죠.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활용을 해서. 유가족들이 우리 내 딸을 죽였는데 10년이 많이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10년이면 판사가 봤을 때는 적정한 형일 수도 있어요. 또 합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치만 그런 분노나 이런 거 그 언론에서는 프레임을 짜서 분노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이 형량이 잘못됐다. 이렇게 내용이 규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적 프레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 언론문이 군복 입은 사람이 단색 군복 입은 사람 총으로 겨누고 있어요. 기절한 것 같은데 잔혹해 보이죠? 그쵸? 근데 사실은 적군한테 물을 먹이면서 그러면서도 경계를 철저히 하는 거죠. 총을 겨누고 적군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인도적인 사진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선택과 무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한다. 그럼 미군의 좋은 점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프레이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자르는 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 잠깐만. 딴 여자가 있는데 나오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불륜 같잖아요. 그렇죠? 그 전 음악 한번 해주세요. 맞아. 이 음악이 나오면 뭡니까? You are my destiny. 그냥 일반적인 멜로가 되는 거예요. 시청각적 몬타주라고 하는데 멜로죠? 근데 다음 음악 한번, 다음 페이지 좀 전에, 좀 전에 페이지 엔터. 난 여자가 있는 데가 나오면 멜로가 아니라 불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맞아요. 어쨌든 블랙 앤 화이트가 나오면은 네가 나의 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부색을 중요하지 않아. 그럼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과 조합을 했을 때 몽타주 효과가 나온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정반대의 프레임으로 보답니다. 한일 간의 협상, 한일 정상에 만나서 정상회담 했는데 미래축원기금 미래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미래에 긍정적인 측면을 했다면은 경향신문 같은 날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의 일본 책임 결국을 덮는다. 그러면서 사진을 갖다가 이 강제징용 노동자의 상을 올림으로써 시청각적 몬타주 플러스 제목과 이런 탑의 배치 보도하는 걸 통해서 프레임을 규정했는데 정반대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윤 미래 위의 결단, 기시다 건전한 관계에 대해서 바이든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저 사진으로 긍정적인 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프레임을 긍정적으로 짰다면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집회를 하는 장면 나와가지고 최악의 굴욕 애교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규정을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거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슈를 톤을 톤다운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같은 사진을 가지고 조선과 한겨레는 전혀 정반대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요일날 신문인데요. 지금 녹취록이 터진 다음 날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언론인데. 그렇지만 사진도 없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년 연장 같은 이게 뭡니까? 세대 간에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갈등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프레임을 톤다운 시킨다면 한겨레는 윤석열 김영선 해줘라 해 육성 나와 공천 개입 정황까지 딱 규정을 해버리고 디테일하게 아주 그냥 짤도 올려놓고 사진을 이건 전혀 다른 지금 명칭은 녹음한 난감한 윤 대통령 잠옷까지 달았는데 다른 행사에 가는 사진입니다. 전혀 난감한 표정이 아니라 그냥 입을 쩝쩝 하실 뿐인데 이 사진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버리니까 난감한 표정이 돼버리잖아요. 이거가 이제 몽타주죠.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강하게 짜는 건데, 이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이 책을 써서 프레임 이론을 했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공화당이 코끼리고 민주당이 당나귀인데, 코끼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프레임을 던졌어요. 세금폭탄 프레임을 던졌어요. 세금폭탄 프레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랬는데 부동산 종부세에 세금폭탄 프레임을 던졌어요. 근데 이건 세금폭탄이 아니다. 이건 2%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거는 10만 명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담해봤자 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한 대응이죠. 조지 레이코프에 의하면. 그것은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조지 레이코프가 코끼리가 얘기했을 때 코끼리 얘기는 안 빼버리고 당나귀 얘기를 하라. 그 뜻이거든요. 세금폭탄 얘기를 했으면 그게 세금폭탄이다 아니다. 그렇게 세금폭탄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폭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해야지. 이분은 언어학자거든요.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사람의 인식 속에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내야 될 때가 돼가지고 미디어에 대해서 좀 미디어 심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